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237페이지. 이렇게 줘서 237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은 사업계획 승인. 자, 이거 갖고 보죠. 자, 우리 주택법에서 핵심이 되는 절차를 사업계획 승인받는다라고 하고요. 이 주택법에서 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할 때,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 아파트 단지 어떻게 멋지게 만들어 볼지 사업 계획을 짜갖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받는 대상부터 한번 볼까요? 단독주택 건설 사업일 때는 30호 이상 원칙, 공동주택 건설 사업일 때는 30세대 이상, 그리고 주택건설 대지 조성할 때는 10,000제곱미터 이상. 자,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요건 앞에다가 연간자 붙이면 틀려요. 연간 기준이 아니고 한 번에 30호 30세대 이상 건설할 때 사업계획 승인받습니다. 오늘 연간자 붙이는 거는 뭐였어요? 연간자 붙이는 것은 등록사업자의 등록대상. 등록대상은 연간 20호 20세대,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 사업하려면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부터 하세요 했는데, 사업계획 승인은 한 번에 30호 30세대 10,000제곱미터 이상, 연간 기준이 아니죠. 그리고 자, 요 규모 이하, 29호 29세대 이하면은 이거는 주택법 적용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개별적으로 건축하는 거니까 건축법에 허가 받는 거예요. 건축 허가. 그래서 우리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 집단적으로 건설하는 거죠. 집단적으로 건설 30호 30세대 이상입니다. 그러면 등록 대상하고 이런 사업계획 승인 대상 우리 구분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 갖고 A라는 자가 있어요. A가 내년도 2022년도 자, 2022년도에 1월 달에 단독주택 10호 지어갖고 분양하겠다. 그리고 저 6월 달에 또 10호 지어갖고 분양하겠다. 그 다음에 저 12월 달에 10호 지어갖고 분양하겠다. 자, 이렇게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A라는 자가 있어요. 그럼 A는 등록,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돼요? 필요 없어요? 등록해야죠. 자, 1년간 몇 호예요? 30호. 연간 20호 이상 주택 건설 사업 하는 거죠. 이게 소위 집장사 한다고 그러죠. 옛날에 집장사. 그래서 A는 연간 20호 이상 주택 건설 사업하려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돼요. 등록하고 이런 주택 건설 사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A가 1월 달에 10호 주택을 지으려고 그래요. 이때는 건축허가 받는 걸까요?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걸까요? 이거는 건축 허가 받는 거죠. 건축 허가. 건축 허가 받아갖고 열채 지어갖고 분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10호 지으려고 그래요. 이거는 건축 허가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이것도 역시 건축 허가 받아갖고 건축하면 되죠. 그러면 12월 달에 10호 지을 때 이때는 건축 허가 받아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이것도 그냥 건축허가 받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지금 얼마예요? 10호, 10호, 10호. 한 번에 30호가 안 되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건축법에 허가만 받아갖고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은 한 번에 30호 이상 또는 한 번에 30세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등록 대상하고 사업계획 승인 대상하고 구분할 수 있겠죠. 등록은 1년간 20호 2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은 한 번에 30호 30세대 10,000제곱미터 이상 사업하려면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승인받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와서 승인받는 거냐? 승인권자. 주택 건설하는데요. 그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에게 승인받습니다. 이에 반해서 10만 제곱미터 미만, 이 10만 제곱미터 하면 3만 평이죠. 3만 평 이상 크게 할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인데 10만 미만, 3만 평 미만 비교적 소규모로 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사업계획 승인받습니다. 그러면 10만 이상 미만 이게 나눠놨는데 이거 차이점은 어디에서 있어요? 자, 우리 시도지사 할 때 이 시장이 누구였어요? 시장,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줄여갖고 시도지사. 그럼 10만 이상일 때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미만일 때도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니까 우리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는 10만 이상 미만 관계가 없어요. 그냥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와서 사업계획 승인받는 거죠. 도에서 나눠죠. 도에서 10만 미만 소규모일 때는 시장, 군수한테 와서 승인받는데 10만 이상일 때는 도지사나 대도시의 시장, 도지사한테 와서 승인받아라. 도에서 구분하는 거죠. 도에서. 그래서 도에서 10만 미만일 때는 시장, 군수, 10만 이상일 때는 도지사에게 각각 사업계획 승인받도록 하고요. 그러면 절대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될 수 없는 게 구청장입니다. 구청장 X. 그래서 구청장, 뭐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 이런 구청장한테 사업계획 승인받는다 그러면 틀려요. 구청장은 절대 승인권자가 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이에요. 이게 이제 민간이 안 짓는 거, 돈 안 되는 거, 임대주택 이런 거는 민간이 그냥 안 짓죠. 그래서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이라고 그래요. 공공주택을 건설. 이때는 그대로 국책사업이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받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토지주택공사만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받아요. 이 지자체라든지 지방공사는 해당 사항 없어요. 뭐 SH 같은 지방공사가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국가하고 토지주택공사가 국책사업으로 공공주택 같은 거 건설할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받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 사업계획 승인권자 이게 가장 원칙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 규모 이상으로 할 때 주택법을 적용해서 사업계획 승인받는 거죠. 교재 한번 볼까요? 사업계획 승인. 그래서 승인권자. 자, 원칙에서 또 하나 1번.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이상 밑줄. 일때는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근데 10만 제곱미터 미만 밑줄. 일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끝에 시장 또는 군수. 특광시장, 군수. 그래서 이상 미만 차이점은 도에서. 시장 군수냐, 도지사냐 차이점이 되고요. 절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될 수 없는 게 구청장, X. 구청장한테 사업계획 승인받는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 좀 전에 건축허가권자가 될 수 없는 건 누구였어요? 그 건축허가권자가 될 수 없는 거는 도지사였죠. 도지사. 도지사는 절대 건축허가권자 아니다. 그런데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또 안 되는 거는 구청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마다 권한자가 다 달라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공법이 이게 어렵다는 거죠. 이게 각각 하나씩 볼 때는 별거 아닌데 비슷한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공법이 참 사람 잡는 거예요. 이런 거는 무슨 법마다 뭐 일관된 원칙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달라버리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그냥 자꾸 반복해갖고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반복 막 100번, 1000번 반복하다 보면 잡히지 않겠어요? 안 잡혀요? 아무튼 잡힐 거니까 계속 반복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밑에 예외. 자,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받는 게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 사업할 때 국가하고 토지주택공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받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 자, 박스 볼까요? 1번 단독주택 30% 동그라미. 얘는 앞에 연간자 붙이면 틀린다고 그랬어요. 한 번에 단독주택 30% 이상 건설 딱 끊고요. 다만 또 다음에 해당할 때는 50%예요. 50%. 그래서 50% 이상.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한번 보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한옥입니다. 한옥 건설 사업할 때는 50% 이상으로 건설할 때 사업계획 승인받는다. 한옥은 50% 이상. 그 다음 또 2번에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30세대 또는 30세대 이상이죠. 가로에 리모델링 할 때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딱 끊고요. 근데 다만 다음에 해당할 때는 또 50세대 이상이에요.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 단정 다세대 주택인데 뭐 전용 면적 30 이상, 진입도로 6m 이상 뭐 이런 요건을 갖추면 또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받아라 했는데요. 그럼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하나 더 있죠. 원룸형 주택. 원룸형 주택은 그냥 원칙대로 3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받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50세대 이상 그러면 안 돼요. 단정 연립하고 단정 다세대만 요건을 충족했을 때 50세대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 승인받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3번 대지 조성 사업할 때는 10,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10,0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원칙 단독주택 30%, 근데 한옥은 50%,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그런데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는 50세대. 대지 조성할 때는 10,000제곱미터 이상. 이 규모 이상으로 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그 얘기죠. 그 다음 3번 공구별 사업계획 승인. 그래서 가로 2번 볼까요? 사업 주체는 전체 세대 수가 600세대 또 하나 별표 600세대 이상일 때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1공구, 2공구 공사권을 나눠서 각각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 분양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구별 분할 시행할 수 있는 단지의 규모는 600세대. 그게 28회 때 그냥 단독이에요. 600 딱 가로 비워놓고 300, 400, 500, 600, 700 그냥 단순 무식하게 아주 유치하게 물어본 거죠. 600.
그럼 600세대 이상일 때 109, 209 공사원 나눠갖고 분할 정할 수 있죠. 그래서 공구별 세대수는 600의 반, 300세대 이상. 그리고 공구 간의 경계는 6m 이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착공기간이 안 나오는데요. 자, 사업계획 승인받았다. 그럼 이제 5년 내 착수해야 돼요. 5년. 5년 내 착수해갖고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5년. 사업계획 승인. 5년 내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착수기간 5년 줘요. 그럼 우리 건축허가 받으면은 착수기간 2년이라고 그랬죠? 건물 하나 짓는 거니까 착수기간 2년. 근데 사업계획 승인은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거예요. 규모 자체가 크죠. 그래서 착수기간도 5년이나 줘요. 5년 내 착수. 안 하면 반드시 취소하는 게 아니고 취소할 수가 있다. 임의적입니다.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가 있다. 왜요? 우리 아파트 분양받아 보면 아파트는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한다 그러죠. 선분양. 대지의 소유권 확보되면 바로 아파트 분양하는 거예요. 다 선분양해놨는데 사업계획 승인 취소해버리면 그 선분양한 거 어떻게 할 거예요? 후폭풍이 엄청나니까 사업계획 승인 5년 내 착수 안 해도 반드시 취소하는 게 아니고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와볼까요? 옆 페이지. 그럼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이제 5년 내 착수해갖고 공사, 아파트 짓는 공사예요. 공사를 한 3년, 4년 공사합니다. 자, 공사가 다 끝나면은 요 사업계획 승인 받은 대로 공사했는지 검사. 준공검사 받는 것을 우리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 받는다 그래요. 사용검사 받고 이제 적법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옆에 사용검사. 자, 1번에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받았고 제하는 주택건설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이나 대지에 대해서 시군구청장, 밑줄 시군구청장, 하루에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국토부 장관, 밑줄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된다. 딱 끊습니다. 다만 어쩌고 필요 없고요. 그러면 좀 주택건설 공사가 완료가 됐으면 시군구청장한테 사용검사 받으래요. 다만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받았을 때는 그대로 국토부 장관. 그럼 논리가 사업계획 승인받은 대로 공사를 했는지 검사하는 거니까 승인권자한테 가서 검사받는 게 원칙적인 체계가 되죠. 그러면 국가나 토지주택공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 검사도 그대로 국토부 장관. 딱 맞아요.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받았으면 국토부 장관한테 검사. 그런데 나머지 이 사람들한테 사업계획 승인받았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검사받습니다. 그럼 우리 구청장은 절대 사업계획 승인권자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검사는 또 누구한테 가서 받으래요? 구청장한테. 그래서 이 구청장은 승인권자는 아닌데 검사권자는 또 돼요. 그래서 사용검사는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가서 받는다. 이러면 틀려. 사용검사는 시군 구청장한테 받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주체 편의를 위한 규정인데, 우리 예를 들어 갖고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10만 제곱미터 아파트 건설한다 그래요. 10만 제곱미터 아파트 건설. 그럼 사업계획 승인은 누구한테 가서 받아야 돼요? 그럼 서울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한테 가서 받아야죠. 특별시장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아갖고 이제 공사 다 끝났어요. 공사가 다 끝났다. 검사는 특별시장한테 가서 받는 게 아니고 구청장한테 가서 받으면 된다. 그죠? 제일 가까운 사람. 구청장한테 검사 받을 수 있는 편의를 주는 거예요. 편의.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권자하고 사용검사권자가 또 달라지니까 사용검사는 제일 가까운 사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검사 받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용검사 신청하면 15일 내 사용검사 해줘요. 저 사업계획 승인 받은 대로 공사했는지 검사. 그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 주택이나 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사용하려면 사용검사부터 받고 이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갖고 공사, 사용검사 받아갖고 사용한다. 이게 주택 건설 절차에서는 이제 핵심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42페이지로 와볼까요? 이제 주택의 공급 파트에서 자, 우리 분양가 상한제 하나만 좀 보죠.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얘도 그냥 매년 우리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상한선 딱 정해놓고 그거보다 비싸게 분양하지 마라 그기죠. 그래서 택지비하고 건축비에 연동해서 분양가를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게 분양하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끔 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그리고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주택가도 또 급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택 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분양가 상한제다. 분양가를 규제하는 거예요. 싸게 분양해라. 그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자, 242페이지예요. 입문서. 자, 242페이지. 그 1번. 자,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거다 그렇죠? 일반에게 공급한다는 게 일반 분양하는 공동주택, 아파트죠. 일반 분양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어디서요? 그 1번 공공택지. 거기다가 원칙 씁니다. 원칙. 공공택지. 그래서 우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무슨 주택이에요? 공공택지에서 일반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2번. 자, 공공택지 외의 택지. 그럼 공공택지가 아니면 그거를 민간택지라고 부르죠. 민간택지라도 주택가격의 급등 우려가 있어갖고 국토부 장관이 그 밑에 줄 지정하는 지역. 그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그거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고 그래요. 이름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면 그거는 민간택지라도 일반 분양하는 공동주택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원칙은요. 공공택지에서 일반 공급하는 공동주택. 근데 예외적으로 민간택지라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일반 공급하는 공동주택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자, 그런데 밑에 예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한대요. 그래서 다음에 해당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한다. 그래서 1번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규모로 싸게 분양한다 그랬죠. 그래서 원룸형 주택 같은 거는 그 커봤자 50제곱미터 이하, 15평 이하예요. 그래서 이런 원룸형 주택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뭐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겠어요. 소가구를 위해서 싸게 소규모로 건설해서 공급하는 거니까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합니다. 어차피 소규모로 싸게 분양하는 거.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그 다음에 2번은 끝에 보시면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 우리 경제자유구역, 저 인천의 송도 같은 거 있죠. 거기서 건설해서 공급하는 주택인데 이거는 외국인 대상, 외자유치, 외국인 대상. 그 외국인한테 분양가 싸게 해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외국인에게 분양하는 분양가, 경제자유구역. 그 다음에 3번. 그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인데 층수가 50층 또는 50층 이거나는 또는이죠. 엔드가 아니고 또는.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한 층의 높이를 4m. 근데 주택법은 3m로 잡아요. 주택은 4m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죠? 3m. 그래서 50층 곱하기 3m니까 높이는 150m 이상. 역시 이거 둘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하면 돼요. 그래서 관광특구, 우리 해운대 같은 거 있죠. 해운대, LCT 뭐 이런 거 있죠.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 이상. 그러면 해운대 같은데 LCT 그런 아파트 그거 뭐라 그래요? 펜트하우스라고 그러죠. 분양가 그냥 몇십억 되는 거예요. 몇십억씩 되는 부자들이 분양받는 거예요. 우리 해운대 그 LCT 같은 거 한 50층 이상 된다. 그럼 거기서 이제 바다를 싹 보면은 어떻겠어요? 쫙 바다가 펼쳐져 갖고 여름에 태풍이 막 바다를 쓸고 가고 막 참치 뛰고 막 이런 거 다 보이겠죠? 그래서 생각만 해도 그냥 뷰가 엄청나겠구나. 그냥 이런 게 펜트하우스. 부자들이 분양받는 거예요. 몇십억 되는 거. 이런 부자들한테 분양가 싸게 해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개념만 이해하면은 뭐 따로 애우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소규모로 싸게 분양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외국인한테 분양하는 경제자유구역, 부자들한테 분양하는 관광특구의 50층 이상.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한다. 그래서 그 1, 2, 3 그 정도 보고요. 그래서 나머지 공급 파트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좀 개념이 되거나 좀 더 배운 다음에 그때 가서 보면 돼요. 이 공급 쪽에서 좀 전체적인 뭐 민법이라든지 공시법 이런 베이스가 좀 돼야 돼요. 막 부기등기 이런 것들 나오고 저당권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 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그때 가서 봐도 되고요. 자, 이 정도 해갖고 주택법은 정리하고요. 그 다음 169페이지로 가볼게요. 169페이지.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169페이지에 마지막 농지법 용어 정도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지법은 말 그대로 농지에 관한 법이죠. 농지에 관한 법. 그래서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에 관해서 규정하는 법이다라고 하고요. 농지법은 우리 시험에 2문제 출제합니다. 그것도 공법 마지막에 39번하고 40번 딱 대미를 장식하는 법이고요. 그런데 농지법은 용어 정의, 총칙하고 소유 파트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농지의 소유, 그 이용하고 보전 파트는 그닥 중요한 파트가 아닌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용해서 또 작년에도 보전해서 물어봤으니까 언제 내년도 우리 시험에서 내년도 우리가 볼 시험에서는 총칙하고 소유 파트에서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농취증이라든지 농지취득 자격증명 이런 거 관련해 갖고 또 개정이 좀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소유 파트에서 물어볼 거니까 농지법도 총칙하고 소유 파트까지가 핵심이에요. 이용, 보전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고 소유 파트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면 2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고요. 그래서 농지법의 용어 정의, 용어 정도 한번 쭉 보죠. 자, 먼저 농지. 자, 농지법을 적용하는 대상이 농지입니다. 농사 짓는 땅, 농지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다. 그래서 169페이지 지금 하고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자,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 거다 있죠.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즉 지목이 뭐냐 관계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동그라미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 경작지의 동그라미 1. 그 농작물을 경작하는 땅, 그게 논, 밭, 전답이죠.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 거기 동그라미 2.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 이게 밭이나 과수원 같은 거 얘기하죠. 그래서 논, 밭, 과수원인데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고 실제로 경작지나 재배지로 이용하고 있으면 농지라고 그래요. 농지.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위에 해당하는 토지가 농지죠. 농지에 계량시설의 부지, 계량시설의 부지 거기 동그라미 3. 그럼 농지, 계량시설, 농로, 제방, 수로, 그리고 양수, 배수시설 이런 것들 다 계량시설이라고 그래요. 계량시설의 부지. 그리고 그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설의 부지, 생산설의 부지 거기 동그라미 4. 생산시설의 부지다. 생산설은 뭐 비닐하우스, 온실, 버섯 재배사 이런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비닐하우스 설치해 갖고 딸기 농사 짓고 있다. 그럼 그 땅도 다 뭐가 되는 거냐? 농지가 된다. 그죠? 그래서 농지는 자 크게 4가지요.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 그리고 계량설의 부지, 생산설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면 농지법을 적용하는 땅, 농지라고 그래요. 농지. 그래서 그 4가지로 쓰고 있는 땅을 농지법 적용하는 농지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밑에 농업경영. 농업경영이란 농업이나 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그 쉽게 얘기하면 농사 짓는 거예요. 농업이나 법인이 농사 짓는 것을 농업경영이다. 유식하게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밑에 농업인 나옵니다. 농업인. 자, 농업인은 20회 때 한 번, 28회 때 한 번. 거의 8년 주기로 그냥 단독으로 물어보고 있죠. 그럼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농업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농업인의 요건이 더 많아요. 그 1번에 동그라미 1번. 1000제곱미터 동그라미. 그게 첫 번째 요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경작이나 재배하거나 즉 농사 짓거나,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사 짓거나, 두 번째 농지의 330 이상 100평이죠. 330제곱미터 100평 이상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이런 생산설을 설치해서 농사 짓거나, 또는 3번에 대가축 이두. 대가축은 이두, 두자가 머리 두자죠. 머리. 짐승은 대가리라고 그러는 건데 하여튼 사람은 머리, 짐승은 이제 대가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머리가 큰 거 그게 대가축이에요. 뭐 있겠어요? 소나 말 이런 거는 2마리. 그다음에 중가축은 머리가 중간 크기요. 대가리 중간 크기. 돼지 같은 거 있죠. 돼지 이런 것들은 10마리요. 소가축은 머리 작은 거 뭐 있어요? 닭대가리 그런 게 아니죠. 닭이는 조류가 아니고 토끼 같은 거, 토끼 같은 게 100마리. 가금이 집에서 키우는 조류를 얘기해요. 닭, 오리, 거위 이런 것들. 그래서 가금은 1천수, 닭 1천수, 1천마리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 그게 꿀벌 10군, 그게 28회 때 정답이었어요. 꿀벌 10군. 야, 그럼 대가축 2두, 중가축 12,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꿀벌 10군. 이거 어떻게 다 외울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28회 때 나왔으니까 36회 때까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 밑에 2번. 자, 1년 중 90일 이상, 90일 동안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다. 그럼 1년은 우리 365일인데
간단하게 360일로 계산하면 90일이면 4분의 1이죠. 4분의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면 농업인이 돼요. 그런데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거예요. 축산업. 축산업은 120일, 360에 120일이면 3분의 1이죠. 농업은 90일인데 축산업은 120일 이상 종사하면 농업인이 돼요. 그리고 3번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또는 120만 원 이상인 자. 이게 20회 때는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80만 원 해갖고 40만 원 부족해갖고 틀리게. 그래서 120만 원. 그럼 연간 120만 원이면 매달 10만 원 이상이면 된다. 그죠? 매달 10만 원 이상. 연간 120만 원 이상. 그래서 그 농업인의 요건들이 그냥 쫙 나오는데 1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요건.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사 지으면은 농업인이다. 그 요건. 그거 하나라도 확실하게 정리합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사 지으면 농업인. 그 다음 밑에 농업법인.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얘들을 농업법인이라고 그래요. 농사 짓는 법인이죠. 그중에서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사원의 3분의 1 또는 3분의 이상이 농업인이 된다. 이게 또 25회 때 기출이죠. 하여튼 농지법은 분수란 분수는 근래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3분의 1, 3분의 이상이 농업인. 왜 3분의 1이요? 농업인. 세 글자니까 3. 그래서 3분의 이상 농업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농업회사법인의 요건 넘어갑니다. 그 다음 5번에 자경. 자경은 자경하고 밑에 위탁경이 있죠. 그게 이제 농업 경영의 방법인데요. 농업 경영은 농사 짓는 거를 농업 경영이라고 그랬죠.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사 짓는 거를 농업 경영. 그 중에서도 원칙이 뭐냐? 자경이라고 합니다. 자경. 자경은 스스로 경작한다. 그죠? 스스로 자기가 농사 짓는 게 자경이에요. 그래서 농업인의 경우 했는데 농업인이 소유농지에서 경작이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또는 2분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농사 짓는다. 그래서 2분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농사 지어야 자경이라고 그래요. 자경. 어디서도 분수 나오네요. 2분의 1. 왜 2분의 1이요? 자경. 두 글자니까 2. 그래서 글자 수만 딱 세면은 딱딱 떨어지죠. 그래서 자경. 농작업의 2분의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자경. 그다음 농업법인은 그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서 농사 지으면 자경한다 그래요. 이 자경하고 반대가 되는 말을 위탁경영한다라고 합니다. 위탁경영. 그래서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농작업의 전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를 위탁해서 하는 농업 경영이다. 그래서 그 말이 그 위탁경영이지 이게 뭐냐? 소작이에요, 소작. 타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농작업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해서 맡겨갖고 한다. 이걸 소작 준다 그래요. 옛날에 노비한테 세경 주고 농사 부리는 거예요. 이걸 소작 준다. 그래서 헌법에서 금지입니다. 농지는 소작해서는 안 된다. 딱 헌법에서 금지예요. 그래서 그 위탁경영할 자는 농지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지를 소유하려면, 즉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자경. 그 위에 자경을 할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우리가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이게 대원칙이에요. 자기가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위탁경영을 할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주 예외적인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위탁경영을 허용을 해줘요. 그래서 부득이한 거는 쉽게 얘기하면 끌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끌려간다. 우리 대표적으로 끌려가는 거 뭐 있어요? 군대 끌려가는 거죠. 병역법에 따라 징집. 군대 끌려가는 거예요. 또 다쳐가지고 병원에 끌려가는 거예요.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 다쳐갖고 끌려가는 거죠. 병원에. 그 다음에 범죄를 저갖고 교도소에 끌려가는 거예요. 교도소에 수용. 이런 끌려가는 거. 자기 의사가 아니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이런 일시적으로 위탁경영은 허용을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그 위탁경영도 28회 때 기출인데요.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해서 하는 것은 위탁경영 아니다. 틀려요. 농작업의 전부든 일부든 위탁해서 하면 다 위탁경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농지의 전용 한번 볼까요? 농지의 전용. 자, 전용은 용도 전환, 용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 등 농업 생산 또는 밑에 농지 개량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럼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 이외 용도로 쓴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농지를 농사 안 짓는 거예요. 농사 이외 용도로 쓰는 것을 농지 전용한다라고 하고요. 농지의 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농지를 보전. 우리 농지라는 것은 최소한의 식량의 자급자족, 식량 안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쌀 한 토를 생산 안 해갖고 외국에서 다 수입해 온다. 그거 나중에 외국에서 그 몇 년 지나갖고 쌀값 이런 거 그냥 10배 막 20배 올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감당 안 되죠. 우리 얼마 전에도 요소, 중국에서 요소 수출을 딱 금지하니까 그냥 요소 대란 터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해서 그걸 식량 안보라고 그래요. 농지라는 것은 개발하는 땅이 아니고 보존할 땅이에요. 보존할 땅. 그래서 이 농지를 보존 못하게 전용하는 거, 농사 이외 용도로 쓰는 거, 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예요. 금지. 그리고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 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거나 협의를 하는 적법 절차를 거쳐야만 농지를 전용할 수가 있도록 합니다. 만약에 허가 없이 농지 전용 허가도 안 받고 무허가로 농지 전용했다. 완전 세게 처벌해요.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세게 처벌해요. 그래서 농지 전용 원칙 금지. 전용하려면 허가받거나 신고하거나 협의.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우리 농지에 농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이다. OX. 자, 다시요. 농지에 농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것은 농지 전용이다. OX. 옵니다. 농업인 주택을 설치하면 농사 안 짓는 거죠. 건물, 그 농업인 주택이라는 게 함정인 거예요. 농업인 주택을 짓든 뭐를 짓든 하여튼 건물 지으면 이제 더 이상 그따운 농사 안 짓는 거죠. 농지 전용한다 그래요. 농지 전용인데 농업인 주택은 농사 짓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거죠. 농사하고 관련된 이런 농업인 주택 같은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용할 때는 농지 전용 허가까지 필요 없고 그냥 신고만 해주면 돼요. 농지 전용 신고하고 전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업인 주택을 농지에 설치하는 것은 농지 전용이요. 근데 이때는 허가받는 게 아니고 뭐 하면 된다고요? 신고하면 된다. 신고. 그래서 농지 전용 신고하고 농업인 주택을 농지에 설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그 위로 합니다. 대리용 작제. 자, 대리용 작제는 대신 농사 지을 자를 정해서 농지를 놀리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휴농지. 유휴농지란 경작이나 재배 이용하지 않는 농지. 그러면 경작이나 재배 이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 농사 안 짓고 놀리는 농지. 놀고 있는 농지죠. 유휴농지에 농지의 소유자를 대신해서 농사 지을 자를 정해서 계속 농사를 짓도록 하는 거. 그거를 대리경작제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리경작제. 자, 그 정도에서 농지법 용어 정도 정리해서 우리 입문과정은 이 정도. 그래도 입문과정에서 국토법부터 해갖고 충실하게 우리 봤어요. 거의 반을 국토법 갖고 했죠. 그 정도로 국토법이 제일 중요해요. 국토법의 용도, 지역이나 개발행위, 허가 이런 것들이 다른 법에서 계속 써먹는 가장 기본 개념이라서 국토법에 집중해갖고 많이 설명했고요. 나머지 법들은 개발법이나 정비법 우리가 절차 같은 것도 조금 봤고요.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은 용어 위주로 해서 가장 중요한 용어들 갖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그냥 24강, 25강까지 지금 진행을 했는데요. 그 정도로 우리 공법이 만만치가 않아요. 분량이 제일 방대하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씩 우리 내일 모레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씩. 그리고 이제 공법은 다음 주부터는 기본과정입니다. 기본과정. 기본서 이제 다 나왔으니까 기본서 다 받으셨죠? 기본서 가지고 다시 이제 반복해갖고 국토법부터 해서 용어부터 해갖고 또 반복해서 공부할 거예요. 국토법. 그리고 기본과정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내용만 할 거고요. 우리 공법은 이제 기본과정 끝난 다음에 심화과정 할 거예요. 심화. 그 심화가 핵심이에요. 딱 심화과정까지 한 내용 갖고 이후부터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 우리 시험 볼 때까지 반복. 그래서 이제 기초과정은 용어 위주로 한 거예요. 기본과정은 용어에다가 기본적인 내용이 조금 추가가 돼요. 그 다음에 심화과정은 용어하고 내용하고 더 들어가요. 좀 더 들어간다. 그래서 점점 이게 단계별로 올라가야지 지금 처음 공법 공부하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어려운 내용까지 다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맞춰갖고 하나씩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수업을 진행하니까요. 과정별로 우리 1년 공부해 합격하는 시험이요. 공인중개사는 1년 공부라고 그랬죠. 1년마다 1년에 한 번씩 시험 봅니다. 그 말이 1년 공부해야 정확하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단계별로 수업만 잘 들으시면서 따라오면 다 시험에 합격해요.
그래서 자, 입문과정은 요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그동안 입문과정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기본서 가지고 기본과정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계획서 다 올려드리고요. 우리 기본과정부터는 이제 매주 복습할 거예요. 복습.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복습 문제, 이제 문제도 한번 지문들 풀어보는 식으로 해서, 그리고 기본과정 할 때도 PPT 있죠. PPT 강의 노트 다시 또 똑같이 우리 기초과정에서 썼던 것들 그대로 또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PDF 해갖고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강의 노트 갖고 우리 이제 칠판에 제가 PPT 띄워놓고 수업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 따로 필기하시고 그럴 필요 없어요. 강의 노트 다시 또 다운 받으셔갖고 그거 참조하면서 활용해갖고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연말인데 하여튼 연말 분위기는 별로 안 나지만요. 자, 바이러스 항상 조심하시고 늘 행복하시게 연말 마무리들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기본과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